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거리에 있는 깊은 산중이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 산은 이름조차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검은 산이라 불렀고 해가 지면 누구도 그 방향을 바라보지 않았다. 산이 사람을 삼킨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었다. 산이 사람을 삼킨 것이 아니라 산이 사람을 품었던 것이다. 달이 유독 크게 뜨는 밤이면 그 산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무꾼도 포졸도 사대부도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하는 그곳에 불빛이 있었다. 억울한 자들이 모이는 곳, 쫓기는 자들이 숨는 곳,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이 사는 곳. 사람들은 그곳을 달빛 아래에서만 속삭였다. 달빛 은신처라고. 그날 밤 한 사내가 그 산을 향해 걷고 있었다. 박이연이었다. 33의 나이에 이미 눈빛은 40을 넘어 있었다. 포도청 종사관으로 10년을 일했고 조선 팔도의 온갖 악인을 잡아들인 손이었다. 그러나 석 달 전 그는 포도청을 떠났다. 아니, 쫓겨났다는 말이 더 정확했다. 나으리 엄의 비리를 건드린 것이 화근이었다. 백성의 전답을 빼앗고 무고한 자를 옥에 가두고 뇌물로 벼슬을 사고 판 나으리 엄. 그 증거를 손에 쥔 순간부터 박이연의 목에는 값이 매겨졌다. 낡은 평복 차림으로 걷는 그의 발걸음은 고단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사흘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이틀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등에는 칼자국 하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한양을 빠져나오던 날밤 엄의 부하들에게 습격을 당한 흔적이었다. 숲길은 어두웠다. 달이 구름 뒤에 숨어버린 탓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고 낙엽이 발 아래에서 바스락거렸다. 부엉이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보통 사람이라면 진즉에 발길을 돌렸을 밤이었다. 그러나 박이연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숲 어귀에 낡은 주막이 하나 있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박이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이 깊은 산중의 주막이라니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 그러나 허기가 의심을 눌렀다. 그는 천천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주막 안은 좁고 어두웠다. 기름 냄새와 탁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주모는 쉰을 넘긴 여인으로 날카로운 눈으로 박이연을 훑어보았다. 구석에는 사내 셋이 앉아 있었다. 평범한 행색이었지만 박이연의 눈에는 달리 보였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눈빛이 너무 조용했다. 조용한 눈빛은 언제나 위험하다는 것을 그는 10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엽전 몇 잎을 탁자에 올려놓고 술을 청했다. 탁주 한 사발이 앞에 놓였다. 그는 천천히 마셨다. 서두르지 않았다. 구석의 사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박이연의 귀는 포도청 시절부터 훈련된 귀였다. 전직 종사관 박이연, 나으리께서 찾고 계신다는 말이 들렸다. 그는 술사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사내들이 칼을 뽑는 것과 박이연이 움직이는 것은 거의 동시였다. 좁은 주막 안에서 벌어진 싸움은 길지 않았다. 박이연의 싸움은 화려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급소를 노리는 방식이었다. 포도청에서 몸으로 익힌 싸움이었다. 세 사내가 차례로 나가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였다. 그는 쓰러진 사내 하나의 멱살을 잡고 낮게 물었다. 나으리 엄이 보냈느냐고. 사내는 떨면서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다. 박이연은 사내를 놓아주었다. 죽일 이유가 없었다. 그저 돈에 움직이는 자들이었다. 진짜 적은 따로 있었다. 그는 주막을 나섰다. 주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그저 묵묵히 행주로 탁자를 닦을 뿐이었다. 산은 더욱 깊어졌다. 안개가 발목까지 차올랐다. 길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좁은 오솔길이 이어졌다. 박이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는 목적지가 있었다. 석 달 전 포도청을 떠나던 날 밤 한 노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다. 쫓기는 자가 갈 곳이 생기면 달빛 은신처를 찾아가라는 말이었다. 검은 산을 향해 걷다 보면 길이 생긴다고 했다. 처음에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앞에는 정말로 길이 보이고 있었다. 아무도 만들지 않은 것 같은 길,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길이었다. 그때였다.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하나 나타났다. 키가 훤칠하고 배가 불룩한 중년 사내였다. 낡은 갓을 비스듬히 쓰고 허름한 도포 자락을 바람에 나부끼며 서 있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이 밤중에 이 산속에서 웃음이 가득한 사람이라니 박이연은 순간 긴장했다. 청기였다. 조선 팔도를 떠도는 기인으로 포도청 시절에도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다. 잡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를 끼치지도 않는 기묘한 사내. 어떤 이는 신선이라 했고 어떤 이는 미치광이라 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를 가장 슬기로운 자라고 했다. 청기는 박이연을 보더니 껄껄 웃었다. 오기는 왔구나 하고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도 했다. 박이연이 왜 나를 기다렸냐고 묻자 청기는 달빛이 알려줬다고 했다. 말이 되지 않는 대답이었지만 박이연은 더 묻지 않았다. 이 산에 들어온 순간부터 말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의 경계가 이미 흐릿해지고 있었다. 청기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박이연은 그를 따랐다. 길은 한참을 더 이어졌다. 산이 깊어질수록 안개는 걷히기 시작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보통 깊은 산일수록 안개가 짙어지는 법인데 이곳은 반대였다. 나무들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크고 둥근 달이었다. 박이연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보였다. 산 중턱 깊은 나무들에 둘러싸인 곳에 불빛이 있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개의 불빛이 모여 있었다. 집들이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온기가 있었다. 청기가 돌아보며 말했다. 달빛 은신처라고. 천하의 억울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박이연은 말없이 그곳을 바라보았다. 포도청을 떠난 지 석 달, 한양을 떠난 지 석 달. 처음으로 멈춰서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신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박이연은 걸음을 멈췄다. 정면에 한 여인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25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다. 흰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다. 얼굴은 차가웠다. 아름다웠지만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종류의 아름다움이었다. 눈빛은 박이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월하였다. 달빛 은신처의 수장. 이곳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 청기가 소개하지 않아도 박이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월하는 박이연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다. 박이연 전 종사관, 이곳에 온 이유를 알고 있다고. 나으리 엄을 피해 도망쳐 온 것도, 등에 칼자국이 있는 것도, 사흘을 굶은 것도 알고 있다고. 박이연이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월하는 짧게 답했다. 달빛은 모든 것을 비춘다고. 박이연은 속으로 피식 웃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달빛 타령이구나 싶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월하의 눈빛이 진지했기 때문이었다. 장난이나 허풍이 아니었다.
이 여인은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다. 월하는 말을 이었다. 이곳에 머물고 싶다면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도망자가 아니라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박이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박이연은 달빛 은신처의 수호자가 되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다. 박이연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을 잤다. 작은 방 하나가 그에게 주어졌다. 낡았지만 깨끗했다. 창문으로 산의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새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게도 평온한 아침이었다. 그는 밖으로 나왔다. 낮에 보는 달빛 은신처는 밤과는 달랐다. 20채 남짓한 집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다. 밭을 일구는 이 빨래를 하는 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들렸다. 언뜻 보면 평범한 산골 마을 같았다. 그러나 박이연의 눈에는 보였다.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다는 것이. 청기가 다가와 말했다. 이곳에는 억울하게 관아에 쫓기는 자, 전답을 빼앗긴 농부, 남편에게 도망친 여인, 종살이를 피한 노비, 모함을 받은 선비 등 저마다의 이유로 세상에서 밀려난 자들이 모여 있다고. 그리고 월하가 그들 모두를 품고 있다고. 박이연은 마을을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은 낯선 그를 경계했지만 적대하지는 않았다. 월하가 들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월하의 판단을 이곳 모든 이들이 믿고 있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밤 사건이 터졌다. 소란이라는 소녀가 은신처로 뛰어든 것이었다. 18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다.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온 탓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옷은 찢겨 있었고 발에는 피가 나 있었다.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월하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소녀를 안으로 들였다. 박이연은 마을 입구로 뛰었다. 과연 산 아래에서 횃불 여러 개가 올라오고 있었다. 관복 차림의 포졸들이었다. 5이었다. 아니, 7이었다. 박이연은 청기를 바라보았다. 청기는 이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다. 어느새 올라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청기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박이연이 보니 산길 양옆의 나무들 사이에 줄이 매어 있었다.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다. 박이연이 줄을 당기자 나뭇가지들이 일제히 흔들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포졸들이 멈칫했다. 그 사이 박이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자신이 박이연이라고 밝혔다. 나으리 엄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다. 포졸들의 눈이 소란에게서 박이연에게로 옮겨갔다. 포졸들이 달려들었다. 싸움은 이번에도 길지 않았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다. 청기가 나무 위에서 돌을 던졌고 마을의 장정 몇이 뛰쳐나와 힘을 보탰다. 포졸들은 결국 산을 내려갔다. 달빛 은신처의 위치는 들키지 않았다. 마을 안으로 돌아오자 월하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이연은 소란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이제 진정된 듯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두려움 속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눈빛이었다. 박이연은 포도청 시절부터 그런 눈빛을 수없이 봐왔다. 뭔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월하도 같은 것을 느끼는 듯했다. 그러나 월하는 그날 밤 소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따뜻한 밥을 주고 방을 주었다. 먼저 몸을 돌보라는 것이었다. 사연은 나중에 들어도 된다고 했다. 박이연은 그런 월하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포도청에서는 언제나 먼저 캐물었다. 무슨 일인지, 누가 시켰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러나 이곳은 달랐다. 사람을 먼저 사람으로 대했다.
그것이 달빛 은신처의 방식이었다. 닷새가 지났다. 소란이 입을 열었다. 소란의 아버지는 한양의 작은 서책방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평범한 삶이었다. 그러나 석 달 전 아버지가 우연히 나으리 엄의 장부를 손에 넣게 되었다. 백성들의 전답을 빼앗고 그 돈을 횡령한 내역이 고스란히 적힌 장부였다. 아버지는 그것을 관아에 넘기려 했다. 그러나 소란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이미 행방불명이 된 뒤였다. 그리고 나으리 엄의 부하들이 서책방을 들이닥쳤다. 소란은 장부를 들고 도망쳤다. 박이연은 소란의 말을 듣는 내내 조용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나으리 엄. 또다시 그 이름이었다.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자, 수많은 백성을 괴롭힌 자, 그리고 이제 한 소녀의 아버지마저 삼킨 자. 월아가 박이연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날 밤 박이연과 월아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다. 월아는 달빛 은신처를 만든 이유를 말했다. 자신도 한때는 쫓기는 신세였다고 했다. 양반 가문의 딸이었지만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온 가족이 몰락했다고 했다. 살아남은 것은 자신 하나였다. 그 이후 이 산에 들어와 하나씩 보금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자신 혼자였지만 청기가 합류했고 그 다음에는 둘이 셋이 되고 셋이 열이 되었다고. 박이연은 월아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이 여인의 냉철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았다. 차가운 눈빛 뒤에 깊은 슬픔이 있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이겨낸 자리에 강인함이 있었다. 단순한 강인함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종류의 강인함이었다. 박이연이 물었다. 나으리 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월아가 답했다.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다고. 달빛 은신처는 싸움의 공간이 아니라 품음의 공간이라고. 그러나 소란의 장부가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고 했다. 그것을 제대로 된 손에 넘긴다면 나으리 어물법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박이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자신이 잘 아는 방식이었다. 포도청 시절 수없이 해온 일이었다. 두 사람은 밤새 계획을 세웠다. 사흘 후 박이연은 산을 내려갔다. 혼자였다. 월아는 은신처를 지켜야 했고 청기는 또 다른 임무가 있었다. 박이연이 해야 할 일은 한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 포도청 시절의 동료, 아직 나으리 엄에게 물들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에게 소란의 장부를 넘기고 올바른 곳에 고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험했다. 이미 나으리 엄의 사람들이 산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이연은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다. 이틀이 걸렸다. 굶주림과 추위를 버텨야 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한양 외곽의 작은 주막에서 옛 동료를 만났다. 동료는 박이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살아있었구나 하고 말했다.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다. 박이연은 시간이 없다며 장부를 건넸다. 동료는 장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박이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료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알겠다고 했다. 박이연이 산으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다. 달빛 은신처는 그가 떠날 때와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소라는 마을 여인들과 함께 빨래를 하고 있었다. 떠날 때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져 있었다. 월아가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이연이 다 되었다고 했다. 월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이었다.
수고했다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없었다. 그러나 박이연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그는 다시 은신처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보름 후 소식이 들려왔다. 나으리 엄이 의금부에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이었다. 장부가 제대로 된 손에 넘어간 것이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는 말도 들렸다. 엄의 이름 아래 억눌렸던 자들의 고변이 쏟아졌고 그동안 빼앗겼던 전답들이 하나씩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말도 들렸다. 달빛 은신처에서는 그날 밤 조촐한 잔치가 열렸다. 청기가 어디선가 막걸리 2동이를 구해왔다. 사람들이 모여 웃고 이야기했다. 오래간만의 웃음이었다. 소란도 웃었다. 아버지의 행방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첫 발을 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이연은 마을 가장자리에 홀로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월하가 다가와 그 옆에 섰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다. 월하가 먼저 말했다. 이곳에 계속 있을 것이냐고. 박이연이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갈 곳이 없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곳이 싫지 않다고. 월하가 말했다. 그렇다면 수호자로 남으라고. 이곳에는 아직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고. 박이연은 달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달은 여전히 크고 둥글었다. 구름 하나 없는 맑은 밤이었다. 달빛이 은신처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세상 어딘가에는 이런 곳이 있었다. 억울한 자들이 쉬어가는 곳, 쫓기는 자들이 숨을 고르는 곳,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사는 곳. 박이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달빛 은신처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왔고 새로운 사연들이 쌓였다. 박이연은 그들을 지켰고 월하는 그들을 품었고 청기는 그들을 웃게 했다. 소라는 어느새 마을의 일원이 되어 새로 오는 이들을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다. 나으리 엄 하나가 무너진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또 다른 엄이 어딘가에 있었고 또 다른 억울한 자들이 이 산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달빛 은신처는 있었다. 달이 뜨는 밤이면 언제나 그 불빛이 산 중턱에서 새어나왔다. 쫓기는 자들이 그 불빛을 보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그 빛을 향해 걸어왔다. 달빛 은신처는 그렇게 오늘 밤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